안녕하십니까. 법무원 2위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으로 인해서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소송규칙 156조 제5항을 보면 항소심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면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했지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그 밖에 항소의 당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원칙적으로는 1심에서 증인 신청이 돼서 증인신문이 된 사람은 항소심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증인신문이 됐던 사항은 2심에서 채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증인신문을 하겠다라고 감히 요청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을 재판장님께서 잘 들어보시더니 오히려 재판장님께서 먼저 1심에서 나온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성명을 행사하신 경우도 매우 이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재판장님께 너무 감사한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먼저 이 부분은 1심에서 심리가 좀 덜 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증인을 불러서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정말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그 재판장님이 정말 필요 이상의 더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한 경우고요. 제가 최근에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경우도 1심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됐지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고 항소의 당부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증인 채택을 해줘서 증인신문을 했고 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확인이 돼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고 예외적으로 좋은 정말 훌륭한 재판장님을 만나가지고 예외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이 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심에서 출석했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소환이 안 된다. 그리고 재판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아무 말 없는 재판부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재판부가 저는 차라리 그 재판부의 심증에 대한 부분,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친절한 재판부보다는 다소 친절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성명권을 좀 자주 행사해서 검사에게 성명도 구하고 변호사에게 성명도 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 재판부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판을 보시고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판사분들도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PT도 하고 치열하게 변론을 해야 재판장님께서도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사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건 검토를 좀 더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그런 요청을 PT와 변론 그리고 적절한 주장, 그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서면으로 잘 구성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재판부도 그 검사가 제출한 이 막대한 유죄의 증거를 깨고 그와 반대되는 판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변호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의뢰인분의 그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또 하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1심에서 거의 1년 내지 2년 정도 재판 진행을 하다가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때 구형이 한 10년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형량이 좀 낮게 선고가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근데 이제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된다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돼도 가벌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법정 구속이 되니까 의뢰인분도 당황하고 구형은 굉장히 높았어요. 8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형량이 2년이 선고가 돼서 구형 대비 형량은 낮았지만 의뢰인 본인께서는 무죄 주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납득을 못하죠. 근데 그때 재판장님이 물어봅니다. 본인이 구속이 되면 안 되는 뭐 특수한 상황이 있느냐 물어보는 재판장님이 계세요. 그만큼 그 재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인 것이죠. 고민을 많이 하셨죠. 선고기일도 많이 연기가 됐고.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 제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면 안 되는지 제가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청석에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심 진행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도 충분히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장님께서 고민을 하더니 이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구속 집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결과론적인 얘기에 불과하지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만큼 그 재판장님의 그 판결 결정 과정은 수많은 고뇌 산물이고요. 저희 법인 대표님들 내부 모두 그 형사재판, 뭐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 뭐 20년 이상 재판을 하셨던 분이고 그 재판 진행을 하셨던 과거의 경험 사례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로 개업을 하셔서 저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제가 6년째 지금 모시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판이라는 것이 쌍방, 고소인과 피고인, 원고와 피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양 대립된 주장을 가지고 균형 있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다소 부족한 그리고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판장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완전 무결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중간 과정을 저희가 조율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법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카톡이나 뭐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제가 별도로 상담비를 받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